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벌써 한 25년도 더 지났네요. 1999년 10월 30일 인천에서 있었던 정말 끔찍한 참사입니다. 네,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 사고로 57명의 고등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오래된 화재 사고로만 기억하기에는 그 배경이나 원인,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인천 호프집 화재 57명 학생의 비명 관련 기록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 저희는 이 표면적인 사고 경위를 넘어서요. 왜 이런 비극이 정말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요? 네, 특히 이제 어른들의 책임 방기라든가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어떤 허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갔는지 그리고 이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또 무엇인지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좀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해보죠. 1999년 10월 30일, 그날 인천의 여러 고등학교에서는 축제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을 축제였죠. 네, 그냥 평범한 가을날이었고 10대들 웃음소리가 막 가득했다고 해요. 기록 중에 보니까 깡통으로 축제 작품 만들겠다고 아버지한테 용접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18살 현민이라는 학생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그냥 우리 주변의 아이들 모습 그대로네요. 그렇죠. 정말 평범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제 축제 끝나고 친구들하고 뒤풀이하러 나섰던 아이들 중에 57명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57명이요. 아이들이 모였던 곳이 인현동 상가 2층에 있던 라이브 투 호프라는 곳이었어요.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거기였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IMF 외환 위기 한파가 조금씩 이제 거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는 10대들한테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이게 너무 당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맞아요. 야자. 심지어는 교실 문 잠그는 학교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요. 얼마나 숨막혔을까요? 자료 보니까 한 학생이 인터뷰에서 마땅히 놀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 디전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입버릇처럼 청소년들한테 건전하게 놀아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정작 애들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만한 공간은 전혀 마련해주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죠. 네네.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공백, 뭐 어른들의 무관심, 이런 빈틈을 정말 날카롭게 파고든 게 바로 학생들을 그냥 동벌이 대상으로만 봤던 그런 비뚤어진 상업주의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라이브 투 오프가 딱 그 대표적인 예였던 거고요. 맞아요. 기록을 보면 이 라이브 투오프가 이미 그 근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들한테도 술 파는 곳, 뭐 교복 입고 가도 괜찮은 곳, 이렇게 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네,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학교 밖에서 막 홍보 전단지 나눠주면서 노골적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였고 실제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이런 증언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가게가 이미 안전기준 미달 문제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폐쇄 명령이요? 네, 완전 불법 영업장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그것도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자료를 보면 그 배경에는 역시나 가게 주인이 지역 공무원이나 경찰들한테 꾸준히 줬던 그 검은 돈, 그러니까 뇌물이 있었던 겁니다. 아, 뇌물. 네. 이 뇌물이 결국 불법 영업, 또 안전 무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거죠. 부패가 안전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내부는 또 어땠을까요?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다는데 기록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건 뭐 탈출이 불가능한 죽음의 덫처럼 설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네, 구조가 정말 심각했어요. 유일한 출입구가 폭이 1.2m밖에 안 되는 좁은 계단 하나뿐이었고요. 창문에 또 간판 단다고 통유리로 바꾼 다음에 아예 합판으로 못질을 해서 막아버렸다고요. 막아버렸다고요? 네, 건물주가 그거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호프집 주인이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당연히 뭐 비상구 같은 건 아예 없었고요. 와,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진짜 나올 구멍이 없는 완전히 그냥 폐쇄된 공간이었던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함정이었네요. 그리고 이 비극은 1999년 10월 30일 저녁 6시 55분쯤
이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하에서요? 네, 내부 수리 중이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던 10대 소년하고 친구가 바닥에 뿌려져 있던 페인트 신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친 거예요. 아, 신호의 불을. 네, 아시다시피 신어가 굉장히 불이 잘 붙잖아요. 그 작은 불장난이 순식간에 그냥 큰 화재를 번져버린 거죠. 처음에는 뭐 전기 합선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다 밝혀졌다고 하고요. 결국 그것도 아이들의 불장난이 시작이었군요. 그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커지면서 연기가 막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기가 계단을 타고 2층 호프집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네, 유일한 통로였으니까. 그렇죠. 연기를 느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유일한 출입구, 계단 쪽으로 막 몰려들었겠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호프집 사장하고 종업원들이 그 출입문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네, 막았다고요? 왜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이 순값을 안 내고 도망갈까 봐서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에. 불이 났는데. 심지어 일부 증언에는 문을 밖에서 잠그기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불이야, 문 열어주세요. 아이들은 막 필사적으로 외쳤는데 돌아온 대답은 돈 내고 나가. 이거였다는 기록은 정말 읽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고 명백한 인재,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재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네. 어른의 탐욕, 그것도 진짜 몇 푼 안 되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아이들의 마지막 남은 탈출 기회마저 그냥 앗아가 버린 겁니다. 지하에서는 사소한 불장난이 있었고 2층에서는 어른의 그 끔찍한 이기심이 만나서 결국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죠. 사실 지하에서 시작된 그 불 자체의 규모는요, 나중에 진압 기록 같은 걸 보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 불 자체는요? 네. 그런데 어떻게 57명이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을까? 여기서 진짜 살인자는 불꽃이 아니라 바로 연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독가스였습니다. 유독가스. 네. 지하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할 때 썼던 그 값싼 가연성 내장재, 특히 문제가 된 게 바로 우레탄 폼이라는 건데요. 아, 우레탄 폼. 네, 들어봤어요. 단열재로 많이 쓰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에 타면 마치 스티로폼 타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를 엄청나게 뿜어내거든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연기 안에 청산가리 계열의 맹독성 가스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몇 모금만 마셔도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살인 무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더 끔찍했던 건 건물의 구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통로였던 그 좁은 계단 있잖아요. 네, 폭 1.2m짜리 계단. 그 계단이 마치 거대한 굴뚝 같은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지하에서 발생한 그 맹독성 유독가스를 27 호프집 안으로 그냥 맹렬하게 빨아들인 거죠. 아, 실제로 희생된 학생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도 대부분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질식사였다고 해요. 화상이 아니라 줄식사요? 네, 자료에 보면 사고 현장에서 아들을 확인했던 한 아버지 증언이 나오는데 아들 시신에는 화상 자국이 하나도 없고 코 밑에 시커먼 그을음만 가득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독이 아이들의 숨을 먼저 끊어놓은 거군요. 네, 그랬던 거죠. 자, 그럼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50평 남짓한 공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갇혔어요. 네, 100명 이상이. 순식간에 전기가 나가서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폐를 찌르는 듯한 유독가스가 막 공간을 채우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그냥 그야말로 죽음의 미로였던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일한 출입문은 돈 때문에 사장이 막아서거나 잠가버렸죠. 첫 번째 희망이 가장 먼저 절망으로 바뀐 순간이고요. 네, 그럼 창문은 어땠을까요? 2층이니까 뭐 뛰어내리면 다치더라도 살 수는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창문은 통유리로 바꾼 데다가 밖에서 합판으로 아예 막아버렸으니 사실상 그냥 벽이나 없었던 거죠. 아, 창문도 막혀 있었고. 마지막으로요.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빛. 그건 아마 녹색으로 빛나는 비상구 유도등이었을 겁니다. 아, 비상구 표시등. 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다. 아이들은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그 빛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기어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빛이 가리킨 곳은 비상구가 아니라 창문조차 없는 좁디 좁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요? 네.
나중에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 화장실하고 그 앞 복도에 살기 위해 뒤엉킨 아이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다는 기록은 정말 참담합니다. 희망의 빛이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인도한 너무나 잔인한 아이러니인 거죠. 이 비상구 유도 등 사례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장치가 오히려 관리 부실이나 잘못된 설치 때문에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네, 그렇죠. 이건 단순한 설치 실수를 넘어서는 문제죠. 평소에 안전 점검이나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 허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망연자실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그 좁은 계단은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 차서 진입조차 어려웠고 어렵게 문을 열고 들어간 내부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생쥐역 그 자체였다고 해요. 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기록을 보면 소방관들이 자기 산소통 맞아 벗어던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소방관들도 정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되고 30분도 채 안 돼서 거의 다 꺼졌다고 해요. 네, 생각보다 빨리 꺼졌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치명적인 유독가스는 이미 모든 것을 앗아간 뒤였던 거죠. 소방관들이 마주한 건 타오르는 화마가 아니라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대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끄고 생명을 구하는 영웅들이지만 그 현장은 그들에게 구조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참사가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되었거나 아니면 그 탈출로만 제대로 확보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크게 남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역시 그 출입문을 막아섰던 호프집 사장 정성갑입니다. 네. 자료에 기록된 그의 변명이 너무 간단해서 더욱 소름이 돋는데요. 아이들이 돈 안 내고 도망갈까 봐 그랬다. 57명의 생명과 고작 몇 푼 되지도 않는 술값을 저울질했던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가게 지배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비밀 통로로 혼자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혼자서요? 네. 100명에 넘는 아이들을 그 죽음의 공간에 남겨두고 말이죠. 결국 호프집 사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명의 목숨값으로 징역 5년이 과연 합당한 처벌일까요? 참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장 한 명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 이런 시한폭탄 같은 불법 가게가 인천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버젓이 영업을 할 수가 있었을까? 네, 그게 의문이죠. 그 해답은 기록들이 아주 명백하게 지적하듯이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유착관계에 있었습니다. 유착. 이 호프집은 미성년자한테 술 판다고 신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은커녕 출동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니 신고가 들어왔는데도요. 네. 왜냐? 사장이 경찰하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또 돈 문제군요. 네. 그 검은 돈이 사실상 불법 영업 면허증이자 안전점검 프리패스 이런 역할을 한 셈이죠. 프리패스. 수사 결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공무원 합쳐서 2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돈과 맞바꾼 대가가 너무나 참혹했던 거죠. 21명이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았나요? 그런데 그 처벌 소위를 보면 또 한 번 분노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이요? 네. 집행유예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기간 동안 다른 사고 안 치면 실제 감옥살이나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결국 실형을 산 책임자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정의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지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럼 다른 책임자는 없을까요? 건물주는 어땠을까요? 건물주,
기록에 따르면 건물주는 호프집 사장한테 창문을 합판으로 막는 거, 이런 불법 개조는 위험하다고 분명히 경고는 했다고 해요. 근데 사장이 그걸 무시했다고 하고요. 아, 경고는 했군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애초에 왜 이 건물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비상계단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게 없었죠. 답은 당시 건축 관련 법규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건물에는 비상계단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네, 결국 책임을 따져보면 이게 그냥 악덕업주 한 명, 부패한 공무원 몇 명, 이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안전보다는 어떤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더 우선시하면서 안전 기준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었던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체가 이 비극에 보이지 않는 공범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스템의 문제.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자들이 57명 목숨의 값을 어떻게 치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참담합니다. 아이들이 돈 안 낼까봐 문 잠그고 불법 개조로 탈출구 막아서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호프집 사장은 징역 5년. 네, 뇌물 받고 죽음의 호프집을 눈 감아준 부패 경찰과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그러니까 사실상 면죄부. 그렇죠. 그리고 그저 축제를 즐기고 친구들과 웃고 싶었을 뿐인 57명의 학생들은 결과는 죽음. 이 결과를 보면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잔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그 슬픔의 순간에 우리 사회의 일부 시선은 정말 어이없게도 희생된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러게 학생들이 왜 술집에 가? 이 한마디가 사건의 본질을 다 흐려버리고 유가족들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어요. 네, 이게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 그리고 책임 전가의 모습입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고 뇌물로 단속 피하고 돈 때문에 아이들 탈출 막아서 죽게 만든 그 어른들의 명백한 잘못은 슬그머니 뒤로 사라지고 네. 마치 술집에 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이게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여론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분기를 또 가장 먼저 조장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을 보호했어야 할 학교였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학교가요? 네. 사고 직후에 일부 학교 교장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논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죽은 제자들을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고 퇴학 조치를 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세상에, 퇴학 조치요? 죽은 아이들한테? 네. 물론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서 곧 철회하고 나중에 명예졸업장을 주긴 했지만 그들이 아이들을 그리고 이 비극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는 정말 씁쓸한 대목이죠. 정말 너무하네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은 아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또 어땠을까요? 교사들 역시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자료 속에 한 선생님 인터뷰가 나오는데 학생 지도를 제대로 못한 죄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죄책감에 시달리셨겠네요. 그렇죠. 제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슬픔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교육 당국은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커녕 그냥 사태 수습하고 책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네. 결국 교사들은 개인적인 슬픔을 그냥 속으로 감내하면서 동시에 살아남은 아이들 관리하고 분노한 학부모들 상대하고 또 사회적으로 쏟아지는 비난까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그런 이중, 삼중의 고통에 내몰렸던 겁니다. 어른들의 이런 비겁한 책임 전가에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인천 시내 15개 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요? 네. 어른들이 희생당한 친구들만 비난하는 현실은 옳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죽은 친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10대들의 정말 용기 있는 목소리였죠.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성명서 끝내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하고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발표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막았다고요? 왜요? 진실을 말하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른들한테는 그저 불편했던 모양이죠. 참, 이렇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 삐뚤어진 문화,
이게 비단 1999년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훗날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한 생존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현동 화재 참사 때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시선들이 갔는지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르지 않다. 어쩌면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깊고 아픈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책임 규명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참사 이후의 처벌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프집 사장은 징역 5년, 뇌물받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을 피했습니다. 네. 당시 국민적인 분노가 정말 거세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경질하는 등 어떤 정치적인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 이건 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봐야겠죠. 네. 법의 심판은 결과적으로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체계가 이 사건을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부주의와 비리가 우연히 겹친 불운한 사고, 이 정도로 좀 축소해서 해석한 경향이 엿보입니다. 사회적 타살이 아니라 그냥 불운한 사고로? 네. 결국 그 57명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책임지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완전히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끔찍한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법이 바뀌었나요? 네, 바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흔히 인현동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업소라는 거는 노래방, PC방, 찜질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의미하고요. 네, 이 인현동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불에 잘 타는 그런 값싼 내장재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요. 네. 업주나 종업원들의 소방 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갔네요. 네. 다시는 인현동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 아이들의 피로 써내려간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 약속,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에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방관들이 불시에 다중이용업소 점검 나가서 비상구 폐쇄나 물건 쌓아두는 행위,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그런 곳들이 많죠. 비상구를 그냥 창고처럼 쓰거나 아예 잠가두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법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안전보다는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이나 관행은 이게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훗날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인현동 참사의 한 유가족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전하다. 우리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여전하다. 참사를 겪고 법을 만들고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희미해지면 또다시 비슷한 참사를 겪는 이 끔찍한 순환의 고리.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잠가버린 그 문 안에서 57명의 정말 꽃 같은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불운의 사고가 아니라 돈보다 생명을 경시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희생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의 진짜 죄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진짜 죄인. 실수로 불을 낸 그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문을 잠갔던 호프집 사장이었을까요?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준 공무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던 바로 우리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남겨두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변의 안전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